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 이란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이대로 두면 2033년에는 은퇴 부부 소셜연금이 1만 6천 달러 넘게 깎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은 오히려 감세안만 내놓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들어 뉴욕 일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EBT 카드 스키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모바일 앱을 통한 잔액 관리와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인근 주택 1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1년 롱아일랜드 오션파크웨이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길고비치 살인사건의 아시안 남성 희생자에 관한 새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가 지난해 출간한 저서에 이란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해 자체 출간한 책 우크라이나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란을 향해 트럼프를 암살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우스는 2021년 16의회 폭동과 이란 핵 합의 일방 탈퇴를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보 멍청이로 묘사했습니다. 라우스는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아이가 결국 모자란 아이가 된 것에 대해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니키 헤일리, 털시 게버드, 버니 샌더스 등 좌우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엔 같은 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직접 투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정치자금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를 통해 2019년 이래 19차례에 걸쳐 14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이대로 두면 2033년에는 은퇴 부부 소셜연금이 1만 6천 달러 넘게 깎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고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감세안만 내놓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 매년 발간하는 소셜연금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2033년에 소셜연금이 고갈됨에 따라 은퇴자 부부 기준으로 현재보다 연간 1만 6,500달러의 소셜연금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소셜연금이 바닥을 보이는 2033년 모든 은퇴자의 소셜연금이 평균 2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아 최소 금액만 받는 은퇴자의 경우에도 부부는 1만 달러, 개인은 7,000달러나 줄어들게 됩니다. 위원회 측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하는 감세안이 소셜연금의 고갈을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소셜연금을 지켜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소셜연금에 대한 면세는 연금을 더 빨리 소진해 고갈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보험 개리인 학회가 제시한 연금을 줄이지 않고 고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증세뿐입니다. AAA 측은 사회보장세를 25% 올린다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5% 증세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도 더 걷고 혜택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보장국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소셜연금 기금이 2035년부터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초 전망보다는 1년 늦춰진 것이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결과입니다. 여기에 메디케어 기금도 2036년부터 바닥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 일원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EBT 카드 스키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BT 카드는 사기 방지를 예방하는 칩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불법 스키밍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은 모바일 앱을 통해 잔액 관리를 해줄 것과 피해 발생 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뉴욕 일원 한인 노인들 중심으로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니어들이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EBT 카드로 결제를 하려다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BT 카드 사기는 카드 리더기에 불법 판독기나 해킹 장치를 몰래 설치해 핀 넘버와 개인정보 등을 훔쳐내는 일명 스키밍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EBT 카드에는 사기 방지를 위한 칩이 장착돼 있지 않아 결제 단말기에 불법으로 부착된 스키밍 장치를 통해 돈이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뉴욕시에 보고되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6만 1,000명이 넘는 푸드스탬프 수혜자들로부터 EBT 카드 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월 EBT 카드에 잠금 기능을 추가하는 보안 조치를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EBT 카드 잠금 기능은 EBT 카드 소지자가 커넥트 EBT 앱을 통해 카드를 빠르고 쉽게 잠글 수 있도록 했습니다. EBT 카드를 잠그면 카드의 모든 구매와 잔액 조회, 거래 기능이 차단됩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은 EBT 카드 스키밍 사기를 당했을 경우 EBT 고객 서비스부에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하고 EBT 피해를 입은 거래가 이뤄진 날짜, 위치 및 금액을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우편이나 센터 방문을 통해 카드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이 새학기부터 받은 무료 옴니카드가 SNS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생용 무료 옴니카드는 승인된 소유주만 사용 가능하며 제3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 SNS에서 학생용 옴니카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생용 옴니카드를 사용하면 1년간 하루 최대 4회 무료로 전철과 버스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최소 $80에서 최대 $700에 판매되고 있는데 1일 사용 가능한 최대치를 1년간 매일 쓰면 $4,234에 달합니다. 카드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 교육국이 $550만 들여 총 150만 장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무단 탑승을 막는 등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등교일 기준 1일 최대 3회 무료 탑승에서 연중 무휴 제한 없이 1일 최대 4회 탑승으로 혜택이 들었습니다. MTA는 옴니 서비스 약관을 통해 카드 이용은 승인된 소유주만 가능하며 당사자 간 거래는 물론 제3자 간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텍사스에서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인근 주택 1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오전 9시 55분께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라포르테에서 석유, 가스 등의 수송을 위해 매설된 지하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반경 0.5마일 이내에 있는 주택 100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SNS에서 공유된 영상을 보면 현장에는 수십 미터 높이에 거대한 새빨간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변 도로는 폐쇄됐고 수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는 SUV 차량이 파이프라인 밸브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워낙 거세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국이 파이프라인의 흐름은 차단했지만 파이프라인에 남아있던 가스양이 많아 이 가스가 다 탈 때까지는 특별한 조처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4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방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해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는데요. 체포된 남성은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6시께 한인 상권 밀집 지역인 둘루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 신고가 접수돼 귀넷 소방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 20여 대, 소방차 10대가 출동해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서는 조나단 리로 밝혀진 남성이 집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소방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출동하자 처음에는 칼을 든 채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내 다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남성이 칼을 든 것으로 확인한 당국은 경찰 특공대 팀을 출동시켰고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경찰과 심리 상담가가 남성에게 자수를 권하는 등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 특공대 팀에 의해 체포된 이 남성은 일단 정신건강 감정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나단 리 씨는 1급 방화, 1급 재산 손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인근 주택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롱아일랜드 오션파크웨이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길고비치 살인사건의 아시안 남성 희생자에 관한 새 정보가 나왔습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길고비치 연쇄살인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아시안 남성에 관한 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재수사본부가 차려지고 지난해 7월 59세 용의자 렉스 휴어만이 붙잡힌 지 1년여 만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롱아일랜드 비치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희생자는 남성이지만 사망 당시 여성의 옷을 착용했고 5피트 6인치 가량의 신장이었다며 여성 버전의 새 렌더링 이미지를 포함한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17에서 23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시점은 2011년 4월로부터 최소 5년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생자는 중국 남부 출신 한족으로 보이지만 등록된 전국 아시안 DNA 표본수가 적은 탓에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포 카운티 검찰총장은 희생자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므로 그가 이름을 돌려받는 건 중요하다며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새 정보가 담긴 전단지는 뉴욕 전역에 중국어 등으로 번역돼 배포될 예정입니다. 퍼프 데디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힙합 거물 숀 디디 콤스가 뉴욕에서 연방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콤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10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그중 9건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오늘 힙합 가수 숀 디디 콤스를 어제 저녁 맨하튼의 한 호텔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콤스가 체포된 것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당국에 자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입니다. CNN은 올해 초 콤스가 국토안보부 수사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국토안보부 수사국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에 있는 그의 집을 동시에 수색하면서 당국이 콤스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CNN은 자택 수색은 그에 대한 여러 민사소송에서 제기된 성폭행 혐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또 그에 대한 당국의 수사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며 성매매, 자금 세탁, 불법 마약 혐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콤스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과거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가 콤스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엔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6.25 전쟁에서 실종된 701번째 미군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DPAA는 지난주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 빌리 찰스 드라이버 육군 상병 신원을 확인하면서 700번째 실종 군인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1기병사단 소속이던 그는 18세였던 1950년 9월 5일 부산 방어선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같은 날 DPAA는 켄터키주 애쉬마운틴 출신 레이먼드 2홀 중사 신원이 식별됐다고 알렸습니다. 1950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북한군과 전투 뒤 실종됐습니다. 701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가 됐습니다. 1973년 행방불명 처리된 미군 8,157명 중 7,456명은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 수백 명은 수습 불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존 최고 경영자 앤디 제시는 어제 전체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독려하며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경영진급 간부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주 5일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5월부터 최소 주 3일 이상 출근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재택근무를 폐지하면서 아직까지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주요 기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8월 한 달간 발생한 뉴욕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자는 4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월 33명보다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연이어 매달 5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된 이후 5월 43명, 6월 36명, 7월 33명 등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5일 약사들이 의사 처방 없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 뉴욕 주민들은 병원을 찾지 않고도 약국을 통해 의사 처방 없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예방 백신은 1차 접종 후 28일 내 한 번 더 맞아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버스 전용 차선 카메라 단속 대상에 20개 버스 노선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하는 버스에 설치된 에이블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하는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 차선 침범 운행 및 주정차, 버스 정류장 진입 방해 등 기존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차량과 버스 정류장에 불법 및 이중 주차한 차량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합니다. MTA에 따르면 어제부터 새롭게 카메라 단속에 들어간 버스 노선은 M101, Q43 등 10개 노선이며 오는 30일부터는 B82, Q53 등 10개 노선까지 확대됩니다. MTA는 벌금은 첫 위반 시 $50지만 상습 위반 시 최대 $250까지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오후에는 간간히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